오중주, 노령, 단편소설. 먹구름이 몰려온다. 빗방울이 거세진다. 번쩍 날카로운 빛이 유리창에 반사된다. 이어 고막을 찢는 천둥 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어나온다. 그 순간 거실 TV 화면이 비시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일인지 까닭을 알 수 없다. 손에는 리모컨도 들려있지 않고 스위치를 누른 기억도 없다. 천둥벼락이 칠 때는 전기 제품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이 기억난다. 그래서 TV 리모컨을 찾으러 두리번댄다. 어디에 처박혔는지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 둔 거야? 자책의 말을 두렁거리다 무심코 화면을 바라본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터진다. 6시 내 고향. 그녀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다. 그녀와 나는 수십 년 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 사이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 새로운 것이 있으면 먼저 챙겨 보내준 다정한 벗이었다. 그런데 그녀와 나는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취미였다. 그녀의 취미는 TV 시청이었다. 그러하니 그녀가 꺼내는 대화는 TV에서 감명 깊게 본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시청하지 못한 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나 늘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명을 나는 거의 다 알았다. 저절로 살아난 화면에서 6시 내 고향이 방영되고 있다. 날마다 그녀가 빠지지 않고 본다는 최애 프로그램이다. 그녀가 생각날 때마다 또는 방영 시간에 짬이 나면 나도 슬쩍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진행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다. 주로 리포터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개하는 얼개로 진행되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이한 과일이며 생선 등을 리포터는 활달하고 고소한 입담으로 소개했다. 그런가 하면 멋진 풍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놀이를 리포터가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흥미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볼 때마다 나는 별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보다는 책 속에 숨어있는 가상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눈물이 저절로 고인다. 그녀의 최애 방송이 나를 울린다. 그렇게 좋아하던 방송을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그녀가 안타까워서다. 그녀가 자기 대신 봐달라고 하늘에서 스위치를 켜준 모양이다. 생뚱맞게 드는 생각에 그만 슬픔을 참지 못한다. 언젠가 그녀에게 이 프로그램을 왜 좋아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심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난 말이야, 마음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싶어. 세계 일주는 바라지도 않아. 우리나라도 경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대도 알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평범한 노후를 바랐지. 그런데 그 자그마한 노후의 꿈을 그녀는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했다. 남편의 병 시중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그녀의 꿈을 대신해서 이루어주듯 TV 화면은 열일한다. 제주도에 내려간 리포터는 홍룡과라는 특이한 과일을 소개한다. 신기하게도 익은 과일을 따고 나면 바로 그날 그 자리에
꽃이 핀다고 한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날 저녁에 핀 꽃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일을 키우는 농부는 밤을 새워 손수 꽃가루 바지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농부는 그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며 즐거운 목소리로 하소연한다. 이어 충남 당진에 간 리포터는 간재미 잡는 배를 타고 직접 어부일을 돕는다. 그러고는 일이 끝나면 잡은 간재미로 차린 푸짐한 밥상을 상으로 받는다. 이내 시청자들의 입에 군침을 돌게끔 웃으며 떠들며 맛있게 먹는 장면이 연출된다. 강원도 영월에 간 리포터는 생소한 떼목 여행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어서 리버버깅을 즐기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대리만족시킨다. 리버버깅은 처음 대하는 놀이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하다. 아마도 그녀가 살아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나처럼 이렇게 심장이 마구 뛰었겠지.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 리버버깅을 해보고 싶다고 간절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탄식했을 것이다. 아, 나도 영월에 가고 싶다. 한동안 TV 화면에 폭 빠진 내 모습이 생경하다. 그녀는 이래서 이 프로를 그리 좋아했나 보다. 프로그램이 끝나 나는 망연한 시선으로 창밖을 본다. 아직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화면은 지난 방송으로 급선회한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길이며 집이며 축사며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푹 잠겼다. 물바다가 된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잡힌다. 산사태로 무너진 흙에 깔린 자동차의 모습도 보인다. 흥분한 목소리로 뉴스 진행자와 리포터가 대화를 주고받는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예, 여기는 금강하구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앞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을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집에서 빠져나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집계된 사상자가 있나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지금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총 5명입니다. 그중 사망자가 4명, 실종자가 1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또다시 쿵 하고 내려앉는다. 그날은 평화로운 오후였다. 매일 하는 운동을 막 끝낸 참이었다. 잠시 쉬다가 휴대전화 잠금을 열었다. 그 사이 무슨 연락이 왔는지 살필 요량이었다. 읽지 않은 새 메시지가 주르르 올라왔다. 그중 그녀의 이름이 떴다. 무슨 메시지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잽싸게 눌렀다. 화면에 올라온 것은 부고였다. 지병이 있었던 남편이 운명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 그러나 문구가 이상했다. 다음에 쓰인 이름이 분명히 그녀였다. 나는 당황했다. 무슨 상황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가 죽었다고? 왜? 어째서?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다. 정신을 놓고 얼마나 앉아 있었나 휴대전화 벨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발신자는 오중주 회원이었다.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는 알고 있었어?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모임을 끝내고 시내버스에 오르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헤어진 것이 2주 전이었다. 그녀는 평소
어떤 지병도 없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생활을 하는 편이라 누구도 죽음을 예상치 않았다. 오중주 회원들이 연이어 전화를 해왔다.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중주는 나와 그녀를 포함하여 5명이 모인 단체 모임 이름이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만든 모임으로 퇴직하고서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모임명을 장명해주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현악서중주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이루어진 편성이지. 여기에 다른 악기를 더해서 현악 5중주를 편성해.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편성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호가 있어. 이 작품은 현악 4중주 중에서 제2바이올린을 빼고 콘트라베이스와 피아노를 더해서 피아노 5중주를 완성한 거야. 5사람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지만 누구 하나 더하거나 덜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온전히 배려해야만 해. 홀로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가 오롯이 돋보이는 완벽한 경지. 그것이 바로 오중주 선율의 묘미야.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남편의 장명에 회원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남편은 우리가 오중주 연주처럼 그렇게 서로 배려하며 아름다운 협화음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녀가 TV에 빠져 살 때 나는 글 속에 빠져 살았다. 그녀가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살고 싶어 할 때 나는 글밭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널려있는 글밭을 헤매고 다니느라 방 안에 북박혀 있으면 그녀는 이런 걱정을 입에 달았다. 우리 나이엔 운동이 최선책이야.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글 쓴다고 책상 앞에만 있지 말고 매일 걸어야 해. 그대도 잘 알지? 글을 쓰다가도 그녀의 말이 떠오르면 나는 집안에서 남아 뱅뱅 돌곤 했다. 오중주가 아닌 사중주가 모인다. 그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 한다. 불이 나게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한다. 택시에 탄 모두는 말이 없다. 아니, 억장이 무너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준비하느라 장례식장은 수선스럽다. 그녀 말고도 3명의 장례가 1, 2층에 배정되어 있다. 그녀의 식장은 2층이다. 꽃에 쌓인 그녀는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는다. 마음이 찡해온다. 상주와 마주 앉아 고인이 된 그녀의 사연을 묻는다. 아들인 상주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상황을 설명한다. 일주일 전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어머니는 항상 다니던 공원으로 운동 가는 길이었대요. 장화까지 갖추어 신고 우산을 쓰고요. 비가 많이 내린 오전을 피하여 오후에 나간 거죠. 그런 날은 좀 쉬면 좋았을 텐데. 상주는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잠시 말을 끊는다. 잠시 후 상주는 말을 이렇게 이어간다. 어머니가 회정 교차로에 있는 횡단도로를 건널 때 우회전하던 운전자는 어머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미처 멈추지 못했나 봐요. 그때 문상객들이 밀려들어 상주가 자리를 뜬다. 혹시나 했던 예상이 맞았다. 교통사고였다. 상주의 말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중상을 입은 사고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동네 정형외과에 간 것으로 보면 사고 당시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 싶다. 더구나 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째라고 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갑자기 죽음에 이른 것인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빠진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총무에게 아는 체를 한다. 총무와 전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앉은 자리 옆에 빈 의자에 앉더니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여기 이 선생과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망자와는 신의 올게 사이고요. 살아생전 그녀에게서 여러 번 들어 나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신우이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을 이렇게 설명한다. 바로 어제도 올케와 통화를 했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의사는 2주 진단을 내렸대요.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서 일주일만 더 조리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올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오빠가 항상 먹는 포도가 떨어졌을 것이니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달라고요. 그리고 병원엔 사고 날 때 신었던 정화뿐이니 퇴원할 때 신고 갈 운동화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사라 하더니 정말 맞는 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을 되새기는 순간 자리가 숙연해진다. 문상을 마치고 헤어진다. 각자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유난히 애처롭고 애틋하다. 80고지를 힘겹게 오르는 회원이나 70을 향하여 달리는 회원도 마찬가지다. 집에 돌아와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는데 남편이 틀어놓은 FM 라디오에서 귀에 익은 음률이 잡힌다.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곡 시 장조이다. 1828년 여름 슈베르트가 죽기 불과 2달을 앞두고 작곡한 마지막 실내악곡이라고 남편이 친절하게 설명해준 곡이다. 그때 남편은 이 곡을 실내악곡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했다. 음악에 둔감한 나는 남편이 왜 그렇게 칭찬하는지 알지 못했다. 31살이라는 짧은 생애에서 마지막 불꽃처럼 작곡한 곡이라는 것에 더 마음이 끌렸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것인가? 슈베르트는 자신이 죽기 1년 전 베토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베토벤의 간을 메고 베링 묘지까지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나도 죽으면 이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곁에 묻히고 싶다. 슈베르트가 남긴 단 한 곡의 현악 오중주 곡은 그의 일생을 집대성한 대작으로 음악 평론가들은 입을 모은다. 악상 전개가 웅장하고 곡이 견실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음악적 아름다움은 물론 예술성의 미적 표현이 특출하다는 평가다. 또한 곡의 구축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한마디로 음악 천재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는 얘기다. 남편은 제2악장을 잘 들어보라며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2악장 아다지오는 명상적인 기조로 유명하지.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많았어.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지휘자 칼 빔의 장례식에서 제2악장이 연주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 그 밖에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도 자신의 장례식에 아다지오가 연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대. 그 아다지오 2악장이 흘러나온다. 바로 지금. 다른 때와 느낌이 다르다. 첫 부분은 잔잔하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중간 부분이 되자 격렬해진다. 음료를 따라가는데 가슴에 타오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온다.
슬픔이 북받친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짧은 생애를 마감한 천재 음악가의 죽음이 비통해서인지 아니면 바로 몇 시간 뒤에 죽을지 모른 그녀가 남편의 간식을 챙겼다는 상황이 안타까워서인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삶에서 이룩한 성과는 자랑할 만하다.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엄마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큰아들은 변호사로, 작은 아들은 중국에서 큰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 대해 어떤 자랑도 하지 않았다. 유난스럽게 깔끔한 그녀의 성격 탓이었을 것이다. 그런 성격이었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는 오중주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장마철 물난리가 몰아닥치고 불볕더위에 오다가다 행여 병이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친구들에 대한 배려였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정녕 그래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셋째가 결국 불만을 토로하고 만다. 최소한 마지막 얼굴은 보여주고 떠나야 했지. 안 그래 언니?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본 사이인가? 내가 나서서 다독인다. 아마 별일 없을 거로 생각했을 거야. 의사도 앞으로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잖아. 뭐 이날 만나면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웃으며 말하려고 했겠지. 저승사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어찌 알았겠어. 그녀의 성격으로 보아 틀림없이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의 사망 병명을 폐색전증이라고 전해주었다. 생소한 병명이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폐색전증이란 다리 쪽 정맥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어지는 혈관을 막는 증상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이어진다. 폐색전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신부정맥 혈전증을 들고 있다. 다리 정맥에 피덩이가 생기는 건데 이때 세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고 한다. 첫째가 혈액 정체 현상이고 둘째는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생긴다. 세 번째는 과다응고가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는 그녀에게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원인 중 첫째와 둘째 가능성이 크다. 혈액 정체 현상으로 피떡이 생겼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통사고 때 몸 안의 혈관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사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리라 응당 의심했어야 한다. 그러한 응급 상황을 고려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안일한 대처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여 불만이 차오른다. 의료진이 곁에서 살펴야 할 간병인이 책임을 다한 것인지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 부검해야 한다며 4일장으로 결정되었다. 망자의 지병 때문인지 병원의 과실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인지를 부검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족들은 반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부검 결과 교통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판결이 났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제 그녀의 이번 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다. 죽음이란 운명을 대하자 전에 보았던 드라마가 불현듯 생각났다. 2016년도에 큰 인기를 끌며 방영되었던 드라마다. 전생과 이생을 넘나드는 내용은 황당했지만 신기하기도 해서 열심히 보았다. 그 드라마 도깨비를 넷플릭스에서 다시 찾았다. 견디기 힘든 시간을 버티기 위해 찾은 궁여지책이었다. 죽은 후는
어찌 되는지 알고 싶었고 죽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세계가 궁금하기도 해서였다. 첫 화면에 드라마의 주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어야 했을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 설화이다.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900년을 살고 있는 도깨비가 남자 주인공이다. 그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김신 장군이었다. 그 앞에 고교 3학년인 여자 주인공 지은탁이 나타난다. 그녀는 남자 주인공 도깨비의 가슴에 박힌 검을 빼내어 저승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태어난다. 기억상실증 저승사자는 전생에 김신을 죽인 왕으로 그 죄업을 갚느라 저승사자가 되어 죽은 자를 인도하는 배역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가 만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연인이 될 것으로 믿게 된다. 가상의 세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내용에 몰입하여 울고 또 웃는다. 사람들에게 4번의 생이 있다고 도깨비는 강조한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생이고 두 번째는 뿌린 씨에 물을 주는 생이라 한다. 세 번째는 수확하는 생이고 마지막은 수확한 것을 사용하는 생이라 한다. 나는 몇 번째의 생을 살고 있는가? 드라마를 보는 내내 궁금했다. 이 드라마에서 또렷이 기억나는 대사 하나가 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으니까 생이 아름답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정읍시에 있는 학교였다. 정읍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단연 내장산이다. 호남 5대의 명산 중 하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팔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이라 불린 내장산은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여 안내 감출장을 써 내장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과 겨울의 설경은 설악산 못지않게 빼어나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찾아든다. 직장에 있을 때는 소풍이나 모임으로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퇴직하고 나선 갈 기회가 드물어졌다. 어느 해인가 그녀와 나는 모처럼 의기투합하여 내장산에 가기로 했다. 전날 밤에 하얗게 쌓인 눈이 우리를 유혹한 것이다. 등산화를 챙겨 신고 따뜻한 외투로 무장한 채 나섰다. 시외버스를 타고 또 시내버스로 갈아타며 드디어 산 입구에 도착했다. 아,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왔다. 발자국 하나 없는 설경에서 우리는 강아지처럼 뛰어다녔다. 그리고 약속했다. 해마다 첫눈이 오면 이곳에 오자고. 그러나 그 약속은 그 후로 쉽게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부질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떠난 지금 가슴 한편이 텅 빈 상태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긴 세월 오중주는 5개의 기둥으로 떠받들고 튼실하게 지탱해왔다. 이제 하나의 지지대가 사라지고 또 다른 지지대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것이 더 두렵다. 오중주 모임 어느 날 우리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다. 언니, 오중주 장명에 걸맞게 각자 분야를 정하면 어떨까요? 막내의 제안에 총무가 찬성하고 나섰다. 좋은데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 언니들이 먼저 고르시죠. 총무의 말에 우리는 동시에 까르르 웃었다. 그러고는 각자 자신에 맞는 악기를 찾느라 고심하는 눈치였다. 슈베르트가 남긴 단 한 곡의 현악 오중주곡에 등장하는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의 5종류의 악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악기의 특성을 생각하느라 한동안 말이 중단되었다. 서로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내지 못하자 막내가 툭 치고 나섰다. 언니들, 그런 걸 뭘 고민해요. 제가 다 정해줄게요. 막내는 퇴직한 후 한때 바이올린을 열심히 배웠다. 물론 지금도 화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현악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 있게 나선 것이다. 막내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배정했다. 나에게는 제1 바이올린, 그녀는 제2 바이올린, 셋째는 비올라, 총무는 첼로, 그리고 막내 자신은 더블 베이스를 맡겠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참으로 악기의 특성과 회원의 성격에 맞게 배정된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나 누가 불만을 말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막내가 덧붙여 설명했다. 제일 바이올린은 오케스트라 멜로디의 리더 역할을 하니 회장이 맡아야 적임이고요. 제2 바이올린은 조화와 균형의 중심이 되어야 하니 둘째 언니가 제격이죠. 거기까지는 수긍이 되는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항상 걸쭉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잡는 셋째가 불만 아닌 불만투로 이렇게 말했다. 막내 너 이번에도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가장 큰 악기를 네가 가지겠다니 나도 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 의미를 알아들은 우리는 빵 터졌다. 그러나 막내는 뭘 말하는지 모르는 듯 정색하며 투덜거렸다. 언니도 참,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다는 말이에요. 비올라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셋째는 방글거리며 막내를 놀리듯 말했다. 좋은 역할은 필요 없고 난 무조건 큰 것을 원한다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쓸데없는 분란이 될 것 같은지 총무가 얼른 나섰다. 귀에 대고 몇 마디 하자 막내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농담을 알아듣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다. 나이 들면 말이지 입으로 양기가 올라오거든. 그러려니 하고 막내가 이해해. 아까 말하려고 했던 비올라의 좋은 역할이 무엇인지 어디 말해봐. 가시지 않은 밝은 얼굴로 막내는 비올라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몸통의 길이가 5cm 정도 커요. 비올라는 사연 한 악기로 테너 악기죠.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첼로 사이에서 중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메트로놈처럼 비트를 잡아주는 거죠. 어쩌면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이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름보다 별칭을 더 자연스럽게 부르곤 했다. 한결 입에 붙게 되자 요즘 애들이 유행시킨 줄임말로 별칭을 진화시켰다. 1발인, 2발인, 첼로, 비올, 더베. 가끔은 일부러 아베라고 불러 막내를 놀리기도 했다. 총무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벌써 사무제 날이네요. 그러네. 이 발인의 남편은 어찌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무심결에 나온 말이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녀의 남편 얼굴이 떠오른다.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우리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입안에서 옹알대듯 말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살아생전 그녀는 자주 이런 걱정을 했다. 자기가 죽으면 남편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보아 줘야 할 형편인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총무가 답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큰아들이 몇 군데 돌아보고 있다고 하네요. 요양원은 아니고 숙식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가 봐요. 그럴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생활의 터전이 멀리 떨어진 아들은 돌보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그렇다고 아직 정신이 말짱하고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요양원에 보내기에는 곤란한 처지일 터.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난감한 일이다. 오중주는 그녀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기로 한다. 그녀가 잠든 장소는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요즘 많이 선택하는 추모공원에 있는 수목장이다. 죽어서나마 소원을 푼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훨훨 날고 싶다던 그녀였기에 풍경 좋은 산속에 누워 마음껏 하늘을 바라보는 지금 기분은 어떨까? 수목장은 입지가 좋은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그 뿌리 부분에 화장한 고인의 뼈가루를 묻는 방법을 말한다. 단점이라 하면 차후 개인의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인의 유골을 살아 숨쉬는 나무 아래 안치해 자연의 일부로 편안히 머무르게 하는 장례 방식으로 뜻이 깊어 보인다. 무거운 흙이나 성물 대신 고인을 상징하는 추모목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어 가족에게는 살아있는 기억의 장소가 된다. 추모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막 차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퍼붓는다. 우리는 추모공원 사무실로 급히 뛰어들어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맑기만 하던 하늘이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 도깨비는 기분에 따라 날씨를 바뀌게 하기도 하는데 우울할 때 비를 내리곤 했다. 그녀는 도깨비가 아니니 그럴 리 없다. 그럼 뭐지? 우리의 방문이 반가워 흘리는 눈물인가? 우리는 한동안 빗줄기를 바라보며 그녀와 가졌던 수많은 추억에 잠겨 말을 잃는다. 저절로 숙연한 분위기를 만드는 추모공원 사무실은 봉안당 입구에 있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도 일부 유골함이 보인다. 그쪽을 바라보던 막내 더베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이발인 언니는 어떻게 수목장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나도 궁금했던 점이다. 그녀의 시간은 임실이었다. 조상들의 무덤이 그곳에 다 있다고 들었다. 당연히 그곳으로 갈 것으로 알았는데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 이상하기는 하다. 총무가 역시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이원을 남길 사이도 없이 떠났기 때문에 나도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 말로는 자신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라 이곳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한참 말을 끊고 있던 총무가 이어서 말한다. 아들 입장으론 그랬음직도 하지만 아마도 이발인 언니는 친정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들이 알아챈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녀는 재작년에 친정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냈다. 부순을 훨씬 넘겼으니 호상이었다. 그 어머니를 이곳의 수목장으로 모셨다. 그런 후 그녀는 모임에서 수목장으로 모시니 참 좋더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우리 보고도 그러했으니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도 그리 말했으리라. 슈베르트가 나도 죽으면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곁에 묻히고 싶다라고 했던 소망처럼 그녀도 어머니 곁에 묻히고 싶었던 심정이 아들에게 전해졌으리라. 한순간 소나기가 지나가고 해가 나온다. 우리는 추모 사무실을 나와 수목장으로 향한다. 빗방울이 작은 나뭇잎에 매달렸다가 톡 하고 떨어진다. 영혼의 눈물인가 싶다. 총무는 그녀의 아들이 보내준 표식 숫자를 찾느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한다. 우리는 천천히 총무의 뒤를 따른다. 그러다가 더베의 놀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 어머나, 이를 어째? 여기 좀 보세요. 자그마한 향나무 밑에 사진이 쭉 걸려 있다. 가족 사진이 보이고 웃고 있는 독사진도 보인다. 그중 누구의 생일상인지 케이크를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는 기념사진도 있다.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오롯이 담겨 있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더베가 다가가 살펴보더니 뭔가 발견한 모양이다. 총무가 묻는다. 뭔데 그래? 여기 좀 보세요. 글쎄, 한 가족이 한날 한시 세상을 떠났나 봐요. 묘비석에 6명의 이름이 한꺼번에 적혀 있다고요. 그 말에 놀라 모두 그 나무 밑으로 간다. 더베의 말처럼 가족처럼 보인다.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인가? 아니면 무한 비행기 사고였을까? 먹먹한 가슴으로 그녀의 나무 아래 둘러선다. 가지고 온 작은 조화 꽃다발을 묘비석 옆에 놓는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각자가 믿는 종교의식으로 기도한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 거의 날마다 어머니를 찾아가던 그녀였다. 아마 오늘도 어머니를 찾아가 두 손을 맞잡고 추모공원의 둘레길을 오순도순 걷고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명대사가 떠오른다. 누구의 인생이건 신이 머물다 가는 순간이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세상 쪽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면 그건 신이 당신 곁에 머물다 간 순간이다. 그대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도깨비가 도깨비 신부에게 남긴 말을 그대로 읊조리며 나는 그녀에게 안녕을 고한다. 그대 평안히 잠드시라.